단품 디램과 단품 낸드는 엔비디아도 빌어야 됩니다. 어제도 기사가 나섰죠. 삼성전자 디램을 2년 동안 사겠다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꼭 우리한테 팔아주셔야 돼요. 소위 배추 사듯이 2년 동안 이 밭은 우리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교육업체 한반도하고 그다음에 연구소, 산업인력연구소를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 연구원과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요. 바깥에 10년 정도를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강의, 컨설팅,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했습니다. 관련된 반도체 책으로 한국 반도체의 미래 3년,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 등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이 협력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어떤 큰 거래나 큰 딜 혹은 큰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넣는다는 거, 그게 GPU 한 대가 보통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제 엄청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특히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국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급한다고 했던 기대는 우리가 AI 글로벌 3위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에서 부합이 되길 수 있기도 하고요. 각 회사들은 이 젠슨 황이 과연 왜 삼성이나 현대차를 두드렸을까? 굉장히 복잡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자면은 젠슨 황이 봤었을 때 자기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실제 미국은 주로 설계죠.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설계와 빅데이터, 빅테크를 중심으로 회사들은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것을 실제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인프라 AI에서 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상태인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B2C 혹은 로봇을 삼성 쪽에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정의선 회장이 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이 자동화까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젠슨 황이 계속 외치고 있는 피지컬 AI를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데 어디냐?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중국하고는 실제로 뭔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하는 젠슨 황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 첫 번째로는 인프라 AI라는 GPU가 계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이익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이 많이 업황에서 얘기하시는 반도체 업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인프라 끝난 다음에 어떻게 AI가 디바이스로 나올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선점을 하고 싶은 게 젠슨 황의 목적일 것이고요. 그래야 젠슨 황은 그럼 거기서 무엇을 선점하고 싶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기존에는 모바일에 만들었든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가 자기가 이 GPU뿐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의 반도체까지도 섭렵하고 싶은 본인의 목적이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재용과 정의선 회장이라고 하는 게 협력의 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방한해 이재용 회장을 만난 건 HBM4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까요?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서로가 원하는 건 분명히 있겠죠. 아시겠지만 현재 HBM4의 그 벤더로 봤을 때는 현재 아주 앞서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뉴스 보셨겠지만은 HBM4 가격을 HBM3E에 지금 50% 상승시킨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7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의 일입니다. 엄청난 가격이 되겠죠. 지금 HBM3E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좀 다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50만 불에서 한 40만 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거의 독점 체제. 말하자면 지금 3분기 결과를 봤을 때 HBM3E의 공급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64%입니다. 그 다음에가 마이크론이 21%예요. 삼성전자 17%입니다. 이런 상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 체제인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 마이크론이 바로 HBM4의 진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아마도 소위 이제 스펙으로 하고 있는 속도라고 할 수 있는 10기가, 11기가 bps를 아마도 못 맞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생산성이 많지는 않지만 마이크론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혹은 좀 이후에 될 수 있겠다. 당연스럽게 근데 마이크론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계의 메모리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캐파죠. 삼성이 HBM3의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HBM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없던 HBM4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엄청난 얘기일 것이고 당연히 벤더가 두 개 생긴다면은 생산성이 마이크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삼성전자를 데리고 온다면 HBM4의 단가가 떨어지겠죠. 당연스럽게 젠슨왕 둘 엔비디아의 이재용 회장은 원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SK 최태원 회장을 빠지게 한 건 아니라 SK 최태원 회장은 다른 모임 때문에 안 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는 공문을 내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둘 사이에 이상 없다는 걸 알려줬지만 일단은 젠슨왕이라고 하는 기업 엔비디아의 CEO는 결국에는 이 메모리 중심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메모리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70%를 만들고 있죠. 여기에 공급망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되는 건 있는 것이고 물론 대고객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도전자가 돼버린 삼성전자하고 협상할 필요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가격 협상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가 D램 공급을 조절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이건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D램의 단품 D램과 HBM 쪽하고 단품 D램과 단품 낸드하고 그다음에 HBM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실제로 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HBM은 여전히 주도권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후한값을 쳐주는 것이고 가장 성능이 뛰어나죠. 말하자면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된다면 다른 회사는 거의 납품이 가능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같은 경우는 주고받고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셨던 단품 D램과 단품 낸드는 엔비디아도 빌어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기사가 나섰죠. 삼성전자 D램을 2년 동안 사겠다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꼭 우리한테 팔아주셔야 돼요. 2년 동안 소위 우리 이제 배추 사듯이 2년 동안 이 밭은 우리 겁니다. 꼭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는 거죠. 지금 단품 D램의 가격은 올 1월 대비해서 5배까지 올랐습니다. 특별한 제품은. 그러면 이제 더 오를 것이다.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꼭 공급하게 해주세요. 받게 해주세요라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GPU라고 하는 곳에 꼭 HBM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GPU에다가 GDDR7이라고 하는 단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토록 원하는 미래 비즈니스, 엣지 디바이스인 거죠. 거기에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때는 주로 모바일 D램 같은 가벼운 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품 D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HBM의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4, 3, 2, 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보자면요. 그러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절반, 3 정도는 이미 날라갔죠, 딴 데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4가 있을 때 4의 1도 H 못 만들었던 삼성전자가 한 3.5 정도가 쉽게 단품이 있었겠죠. 단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공급을 받게 하는 것도 엔비디아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다양한 칩을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GPU의 단가에서 이 HBM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품 D램일 때가 좀 더 자기들이 단가는 생산 단가 낮은데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말씀하셨다시피 HBM 같은 경우는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근데 단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될 상황이겠죠. 당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단품에 대한 수급을 가지고 이런 퀄 테스트 같은 거에 통과해서 HBM4에 대한 것들을 삼성전자가 또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 협력은 단순 PR을 넘어서 로봇 자율주행 AI 칩의 협력을 예고했다는 해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적은 누굴까 생각해 볼게요. 엔비디아 적보다는 빅테크 회사들은 탈 엔비디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여기서는 주로 삼성과 현대이기 때문에 아주 IT 기업, 말하자면 메타나 구글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 안경도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의 대항마는 애플일 거고요. 그 다음에가 현대의 대항마는 테슬라입니다. 네, 근데 이 세 회사는 테슬라든 애플이든 간에 자기 실리콘이 있어요. 자기 AP가 있다는 거겠죠. 자기의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 엔비디아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그게 고깝지 않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자기들 피지컬 AI를 만들어줄 때 삼성과 현대가 엔비디아에 협력해서 기술도 높고 엔비디아 물건 팔 수 있고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 전선이 미국의 현재 실제 디바이스가 나올 때 이제 애플하고 결국에는 테슬라가 앞설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전략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곳에 자기들의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좋겠죠.
그것 때문에 이 협력은 엄청난 결과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T 회사들, 그다음에 패밀리스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제조를 비롯한 이 IT 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자기들의 대결 구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삼성이 지금 파운드를 통해 테슬라 협력하고 있죠.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단독으로 팹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테라팹이라고 치고 있어요. 삼성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얽히고 얽힌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돈을 주고도 GPU를 샀던 오픈 AI가 지분의 10%를 준다고 하면서 AMD 거 칩을 산다 그래요. 말하자면 엔비디아와 AMD는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큰 서플라이 체인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상위 레벨엔 빅테크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가 설계 패밀리스 회사입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엔비디아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반도체 생산 회사인 TSMC와 삼성. 그다음에 HBM인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이 있습니다. 소부장 빼더라도 이 사이클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익이 가장 많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테크 회사들은 상당히 위험한 기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생산 단가가 별로 안 들어요. IT가 있으면 그러니까 ID만 있으면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TSMC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된다면 위로 갈수록 버블이 심해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버블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로 빅테크 회사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M7 포함해가지고 미국 회사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적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등락이 큽니다. 대신에 삼성과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도 서력을 많이 했지만 거기가 등락폭이 좀 덜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TSMC나 하이닉스가 올해 분기 같은 경우는 둘 다 영업이익률이 50% 이를 정도로 아주 집중돼 있다는 것이겠죠. 이게 지금 이 두 회사들의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 자기들의 생산량만 조절하게 된다면 이 회사들만큼의 다 그 어려움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닷컴 버블로 보게 된다면 지금 나이 연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기억해 보시면은 지금 구글 있죠. 근데 야후,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엠파스 우리나라도 몇 개 이만큼 엄청나게 많았던 IT 회사들이 지금 딱 2개 남았죠. 구글과 메타가 남았습니다. 지금 소위 LLM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픈 AI, 클로드, 그럭 등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남든지 한두 개만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가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뭐 좀 더 너무 확장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서플라이 체인 내부에서의 우리 어떤 고리가 있고 내가 이익을 볼 때 어디가 위험도가 크고 이익은 많고 아니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항구적으로 기술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더 투자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 이나노에서 반전 신호를 보이는 동시에 HBM4에서도 기술 우위를 노리고 있는데 HBM과 파운드리의 동시 성공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HBM4가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기술력 입장에서 어디도 나왔겠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HBM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단품과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품의 기술력이 물론 수율 확보 측면에서는 약간은 삼성과 하이닉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이닉스 조금 앞서갔는데요. D램의 10나노 6세대라고 하는 최신 칩을 삼성이 채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실제로 D1B라고 하는 10나노 5세대 제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차이는요. 통상적으로 보시면 D1C라고 하는 게 보통 11.7나노의 야만한 소자를 갖고 있고 그 아래는 12.8나노로 그보다 10% 정도 큽니다. 10%가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보통 전력이 보통 면적당 그러니까 면적은 확 줄어들거든요. 보통 길이가 10% 줄면은 면적이 20%가 줄어듭니다. 20%가 줄어들면은 같은 크기여도 여기다가 소위 얘기하는 HBM4의 그 IO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배선수. 이거를 더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전력 소모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켜집니다. 조금해지니까. 그게 이제 단품의 경쟁력이 있고 삼성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패키지를 진행할 때 이 소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열 심하다 했던 것들의 소재가 하이닉스 소재가 좋습니다. 삼성과 마이크론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두 가지만 보시더라도 삼성과 마이크론에 봤을 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칩이 안 좋은데 발열도 안 좋은데 삼성은 칩은 좋고 발열은 조금 안 좋은 건데 하이닉스는 칩은 좀 안 좋은데 발열은 좀 좋은 거죠. 이게 합쳐져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할 게 이제 바로 파운드리가 갖고 있는 소위 로직 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BM4가 12단이 있고요. 아래쪽에 로직 다이가 들어가거든요. 이 로직 다이가
여기가 당연히 좋을수록 이게 빠르게 되겠죠. 아무리 여기가 빨라도 여기가 빠르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디든 중요한 건 병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나노짜리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4나노는 꽤 잘 나옵니다. 수율도 90% 정도 되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TSMC의 12나노를 쓴다 그러죠. 4와 10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단품하고 발열되는 소재에서는 비슷비슷하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근데 파운드리 로직 다이의 성능은 삼성이 월등히 좋습니다. 말하자면 원 제품으로서의 기술력은 삼성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이 고질적으로 문제 갖고 있는 소위 수율 문제, 이거는 뭐 제 책에도 많이 남아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율과 시스템 반도체 수율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삼성의 2나노가 잘 되면 저도 좋겠지만 희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진 않고, 근데 HBM을 만들어주는 메모리가 물론 패키지 수율이 어렵긴 하지만 단품 수율은 좀 더 쉽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50% 나왔다, 단품 70%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뻥은 아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HBM4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파운드리는 저기 사업부장 이번에 아마도 주식 개편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안 될, 그분은 좀 워낙에 이번에 잘하셔가지고 그다음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아마도 유임일 텐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2027년까지 교두보를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의 2나노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율의 증대와 고객 확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 확보 좀 됐죠. 근데 그렇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수율이 70%가 안 나오고 50% 나온다, 그러면 거의 매출과 생산 비용이 똔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가 원가 똔똔이면은 매출 별로 안 나오겠죠. 당연스럽게 테슬라가 뭐 멍청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2나노라고 하는 거를 처음 쏘아주는 외부 회사입니다. 당연스럽게 야 우리 처음인데 우리가 당연히 테스트하면서 해야지 돈 안 낼 거야. 거의 내부적으로는 이익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서 다른 빅테크를 수주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만 좀 나가게 된다면 요즘에 나온 얘기인데 TSMC만큼 수율을 올리긴 어렵다. 그러면 수율 올리는 방식이 일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통해서 정말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자동화를 통해서 올릴 것인가, 이 두 가지 논의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자동화를 해서 올렸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요것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수율까지 확보된다. 그 수율을 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확보된다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대단한 경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장 내년 초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27년 정도 되지 않아야 될까, 그 정도라고 봐서 좀 두 가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